오늘 새벽에 어제 우리 장은 좀 기분 좋았죠. 1% 넘게 상승하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중국장은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플러스 영역에 거의 진입하면서 끝났습니다. 유럽장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오르내림이 중복돼 있었고 미국장이 굉장히 세게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2% 중반까지 빠졌거든요. 다우는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나스닥이 가장 강력했던 상승 지수였다면 얘를 6개월치를 보면 상황이 좀 여기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고점을 뚫고 상승세가 다우보단 낮지만 살짝 머리를 들었었거든요. 들다가 이제 좀 내려오고 있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을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테스트를 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지금 바닥을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연준에서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급격한 하락을 일시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단기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보고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떤지 제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장 끝나기 전까지는 이틀 연속 퉁퉁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장이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봐야 되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연준의 반응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는 반응이 없어서 그냥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들어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일봉으로 원자재를 보면 원자재 쪽도 좀 반응이 좀 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자재 유가가 팍 빠졌다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게 빠진 적이 한번 있었죠, 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것. 그 다음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빠졌거든요. 시장 전체가 잠깐 뜨거웠었는데 그 잠깐 뜨거운 것이 약간 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하고 VBIX 지수를 두 개를 다 보면 최근에 이 파란 게 VBIX 지수거든요. 빅스의 변동치를 만들어낸 게 VBIX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것 같더니 머리를 살짝 들었거든요. 이제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얘가 올라온 정도가 과거의 바닥 정도만큼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최근 움직임은 약간씩 머리를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정성이 조금씩 가중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도지코인으로 장난질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본업인 테슬라는 아랫방향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걸 가장 많이 편입한 아크펀드는 전 저점을 깨고 아래로 세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테슬라 이외에 다른 혁신기업 그런 것들 혁신기업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아크펀드가 계속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환매란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아크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그 매도 압력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선두에는 테슬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 사실 테슬라가 혁신기업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테슬라가 혁신이 어딨죠?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뭐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자율주행 부분이 조금 기술이 앞섰다라고 하는데, 그 좀 앞선 자율주행이 가끔 사람이 죽도록 사고가 나고 있죠. 그게 혁신인가요? 그거 이외에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 내세울 게 있나요? 배터리 기술? 자동차 제조 기술? 저는 혁신이라고 내세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혁신이 아니고 제도에 의한 그 포장, 제도라 함은 그 탄소 배출권을 사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 기업이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라고 뭔가 포장하는, 자동차 팔아서 적자는 내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을 살아서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포장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기업이 나중에 그 폭스바겐이나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전기차에 지금 터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잡아먹힐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과연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 앞서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게 이 기업을 불행하게 보는 가장 주된 이유고, 거기에 이제 자기 본업에 열심히 아니고 딴 일에 신경을 써대는 그런 경영자가 과연 이걸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겸해져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고 있냐면 연기금이 바뀌고 있어요. 연기금이 적지만 매수세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적지만 하나 건너뛰고 거의 한 4일 동안 매수를 했죠. 순매수를. 잘 보시면 그 이전을 보면 이렇게 연속 매수한 적이 없어요. 보시면 마지막으로 좀 연속 매수했다라고 보이는 게 이게 1000억하고 850으로 3월 중반이에요.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보시면 계속 1000억대가 넘는 매도를 계속 끌어왔거든요. 올해 12월 달부터 계속 12월 후반부 올해 들어서는 계속 매도에 진입하다가 3월 달 중순에 잠깐 2번 연속 매수를 했는데 그 뒤로 보시면 매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매도세도 약해지고 있고 약해진 매도세 이외에 매수세가 약하지만 좀 들어와 있어서 연기금의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 연기금 매도 압력으로 작동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거는 뭐 크게 상승에 대한 호재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래로 밀려 내려갈 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띨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세게 또 머리를 드는 것 같았는데 시장이 이번 주에는 유심히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단기간에 확 튀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새는 상황 판단이 하루하루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하도 그 코로나를 안 보니까 댓글에 코로나 안 봐주냐고 예전에도 한번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황이 어떤지. 미국의 CDC 데이터입니다. 확진자 수 7일 이동평균선인데 계속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머리를 드는 것 같더니 4월 달에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더 중요한 확진율. 이거는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하면 확진되는 확진율이거든요. 확진율이 잘 보시면 4월 중순까지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밑으로 계속 빠지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왔어요. 확진율이. 그만큼 검사를 하고 나서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패턴이 잡혔다고 보셔야 됩니다. 브라질도 뜨거웠었는데 이거는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상승하다가 상승 추세가 약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머리를 들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일단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뜨거운 인디아도 보시면 머리가 둥그러지고 있어요. 사실 머리가 둥그러지고 있는 게 이게 나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4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1일 검사량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검사량이 한계에 미쳐가지고 더 이상 증가 추세가 누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일본, 가까운 옆에 있는 일본이 잘 보시면 최근 잡히는 것 같더만 5월달에 정점을 찍고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보면 퉁 튀면서 직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일본은 잡히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제 올림픽을 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스가께서 난리를 쳐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지금 700명대, 500명대잖아요. 1000명대를 한번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에 비하면 말도 안 되면 여기 보면 1000명대고 여기는 10만대고 여기도 10만대까지 여기 만대인데 하면 잘 가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여기 보시면
만대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가 5만 K예요. 5만이에요. 5만 밑에서 지금 3만, 2만 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미국이 저희 인구에 비해서 한 6배 좀 넘거든요. 7배라고 본다 하더라도 7배, 5만에 7배면 아니 3만에 7배면 한 5, 7에 35, 5천, 4천 정도 되나요? 우리는 1000대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 보도나 이런 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뉴스보다 이제 기사, 신문 기사 같은 쪽에 보면 기레기라고 말할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당 정권에 대한 혹은 정부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를 하는 건 좋은데 현상을 왜곡시키거나 오류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들을 볼 때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하튼 근데 국내 백신 상황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백신 투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9.6 정도 되고 일본은 우리나라 7.17 정도 되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2%대예요. 2.59.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투여 전체 그러니까 100%당 한 3%, 7%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완벽 봉쇄를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확진자 수를 끌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병관리청에 있는 분들이 잘 하신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하는 것에 잘 따르는 국민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잘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을 잘 관리하면서 가고 있다. 경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술 장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늦은 시간 쪽에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해야만 영업장의 이익이 날 건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재정 지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법안에 딴지를 거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거죠, 자꾸. 그런 것들이 문제고 거기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 문제를 자꾸 거들먹거리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자꾸 액션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블랙록이 경기가 회복 초기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고 회복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는 현재 회복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경제는 초기 단계에 있는데 주식은 정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 원자재는 아직 정점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빨라요. 이게 이제 밑단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한 건데 사실 정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구리 같은 걸 보면. 왜냐하면 직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과거의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회복 사이클 정점에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가격 사이클이 정점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회복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기는 누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기 사이클이 붕괴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붕괴되려면 뭔가 큰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나 수요를 급격하게 갑자기 수축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갑작스럽게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거나 요동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거나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경기 사이클이 갑자기 붕괴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현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나왔던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또다시 강력한 락다운을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금 급격한 경기 수축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난다거나 이런 일은 현재로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 단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자산 가치에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조정의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어야 된다. 그 큰 조정의 가능성은 한 2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깊으면 전고점이 마이너스 20%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깊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다. 붕괴돼서 반토막은 나지 않을 거지만 크게 조정을 받으면 뭐 지수상 한 20%까지도 군더박질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포트폴리오 조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택 주식이나 이런 것들만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여행 업종을 보면 실제로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퍼배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배수만큼 가격대가 올라왔거든요. 얘네들도 안전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오른 것들 중에서 현재 그러니까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안에서 그 올라간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 경우에는 지수가 내려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같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은 주식시장은 그냥 올라가는 정도나 그냥 단순히 섹터만 보고 이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해당 기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매출이나 이익이 어떻게 움직였지라고 하는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잘 가려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자료가 이제 월말에 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청의 보도 자료 보면 나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의 이슈로 보는 건 소비자 물가 동향일 거고요. 월말마다 나는 게 산업활동 동향인데, 일단 산업활동 동향을 먼저 보면, 산업활동 동향은 통계청에서 매월 마지막 날에 그 전월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요. 왜냐면 매월 말일 4월 30일이면 4월달 통계가 완료된 게 아니고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3월달 통계가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동향, 그래서 여기 3월 동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숫자하고 차트만 나와요. 보시면 숫자로 올랐다 내렸다, 증가했다 내려갔다, 이런 전월 대비 전년도 동월 대비가 나오거든요. 이거 보시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제가 PB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것만 봐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나오는데, 이 두 개 중에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만 보시면 돼요. 이 방향성만. 그래서 이 방향성이 아직도 상승 국면에 있다는 얘기는 경제 사이클은 괜찮게 돌아가고, 향후 한 2-3개월 내에 경제 사이클은 괜찮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좀 내가 느낌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KDI에 가시면 그 KDI 경제 동향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경제 전망도 나오는데, 예전에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망은 틀리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한때 경제 전망과 경제 동향을 아예 국내에 나오는 걸 싹쓸이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한 24시간 중에 거의 한 15시간을 보고서를 읽으면서 보낸 적이 있는데, 진짜 경제 전망은 틀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을 읽으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경제 동향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KDI 경제 동향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산업활동 동향은 전혀 느낌이 없는데, 이제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거 그래서 매월 초에 나오거든요. 매월 초에 이걸 읽는 게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사실 투자나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는 완만한 회복구름, 제조업으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죠. 서비스업은 안 좋고, 이게 서비스업을 거론 안 하고 서비스업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내용이 보면 소매 판매도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수출과 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제조업은 견실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 단어 중에 여러분, 수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이 견실하다는 얘기는 해외에서도 무엇인가 수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도 잘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서비스업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서비스업이 여전히 위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경기가 확장세로 되고 있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수출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일부 경기가 살아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구나.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 서비스 업종이 아직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위축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숙박, 음식업, 대면 서비스 취업자는 또 기저효과에 대해서 감소하고 있네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면 세계경제 여기 나왔네요. 세계경제가 여기 위에 나왔죠. 예, 밑에 보면 세계경제를 설명해 주는 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코로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데 여기 세계경제는 소비 확대와 투자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고 점차 강화될 거래요. 향후에 경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부분적으로 보면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양호한 경기 개선 추세가 지어지고 있고 대규모 인프라를 하겠다라고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경기 좋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봉쇄에 따라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드렸죠. 그 서비스업 지수가 좋지는 않았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플러스대로 넘어왔습니다. PMI 지수를 보고 말씀드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비 생산 수출은 급등했는데 경기 서비스업 같은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이네요. 중국은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양호한 경기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주요국 중에 지금 일본이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한 모습이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는 괜찮으며 유로존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이 부분이겠죠. 소비자 물가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2.3%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가 2%가 타겟입니다. 근데 2.3% 넘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잘 보시면 여기 신선식품 지수가 14%나 올랐어요. 그리고 생활물가 지수가 2.8% 올랐거든요. 그런데 코어 그러니까 그 근원 물가 지수로 보는 농산물이나 석유를 제외한 것을 보면 1.4, 에너지하고 식료품 제하면 1.1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조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소비자 물가로 바꾸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2%가 넘었다고 해서 당장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안 할 거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되고 있고 대출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담이 커지게 될 거예요. 서민들 부담이.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고 아마도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작년도에 있었던 기저효과에 의해서 과도하게 높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주로 이제 신선식품, 야채나 이런 쪽에서 과도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 물가 상승률을 높이 보였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번이 5월이죠. 그러니까 5월, 6월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7월 정도 가면 한 7월 정도 가면 기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다시 2%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향후에 한 두세 달 정도 상황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위협할 정도로 계속 움직이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연준에서 세게 말한 것, 그 다음에 최근 조정을 끝내고 연초에 있었던 조정을 끝내고 움직이면서 머리를 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